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마트 그린 에너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스마트 시티를 위한 스마트 그린 에너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상희와 원장이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제주도에서 가입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꼭 양해를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요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그 카이스트하고 같이 주최한 서울 기회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여러 회원님들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서도 대선 후보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 우리 그 에너지 정책과 아울러서 기후 정책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또는 언론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저희 포럼에서 같이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환영사 말씀을 회장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면 한때 이 모임을 맡아서 금년에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운영 활동을 좀 약속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모이는 날짜도 잡고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래서 금년 마지막 모임에서는 좀 저희가 그래도 같이 대장을 교달하고 식사도 하고 좀 이럴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 강화 발표가 됐고 우리 배아주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마지막 고비기를 기대하면서 연말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021년을 돌아다 우리 에너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돌아다보면 저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한 발짝 부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2020년에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선출되고 원래 파리 협약을 주도했던 정당 정부가 서고 대통령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이었지만 민주당 정부의 핵심 요원도 있고 존 케리 에너지 짤을 가지고 하면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글래스고우에서 상당한 그래도 미국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 깨지지 않았다는 의미밖에 없는 회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1.5도씨 목표를 확인했다거나 뭐 석탄 발전을 페이스아웃 하기로 했다거나 등등의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가장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플레이어들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불확실성 시대가 좀 더 오래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그쪽으로 가겠죠. 오늘 좋은 강사분들도 말씀 여러 가지 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렵지만 그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에너지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이슈에는 각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각각이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면 재생에너지, 원전이면 원전, 각각의 정합성이 다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조화와 타협을 통한 균형을 찾아가느냐의 숙제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는데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금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 더 그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몇 년을 돌이켜보면은
논쟁만 있고 타협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논쟁만 있고 타협이 없으면 정책은 갈짓자가 돼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의 조건하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공정한 사회 조건 중에 하나는 운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필터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이 많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공정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 그게 개인의 그 개인이 학교에 들어가는 문제는 물론이고 대학 소득과 자산에 관해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운을 많이 필터링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시류를 잘 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게 운이 필터링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재생에너지를 주도하는 이제 독일의 미래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번에 이제 올해 수장을 했던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이제 3인당 연립 표현을 신호등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실험 인류에게 어떤 걸 줄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약간은 좌파적인 색깔, 그게 녹색 색깔이 들어간 독일이 그들의 실험을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해나갈지 내년 이후에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내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오고 우리로서는 어찌됐든 우리네 정치 지형이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대통령 5년 만에 한 번 붙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시기가 옵니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정리되고 균형 있게 조화되고 이게 종합 조정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행정부가 좀 들어섰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라 작다면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차피 각각의 부처는 사실 부처 나름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자기 나름의 조직의 논리와 조직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 저도 그 부처에 있었습니다만 그 같은 부서 내에서도 산업부 장관이 볼 때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 경쟁력을 갖는 대기업을 보면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될 것 같고 또 돌아서서 한전을 바라보면 전기요금 올려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저 부처가 다르다면 더욱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정말 정책 조정을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일관되게 끌고 가느냐.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른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정부의 말은 무게가 있고 정부의 말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 방향대로 가더라 하는 것이 주어지는 그런 종합 조정 기능이 있는. 그래서 그 종합 조정은 국간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 왼쪽에 있는 의견과 오른쪽 의견을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속도를 빨리 가자는 사람과 늦게 가자는 사람을 조정해서 속도를 맞춰주고, 갑자기 300km로 가다가 갑자기 30km로 가는 게 아니고 100km에서 110km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 기능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금년 또다시 작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내년에는 좀 자주 모이기를 기대했듯이 내년에는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에는 우리 모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오늘 몇 분이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좀 조정스럽게도 이런 강의는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강의인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런 데 조촐하게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 점은 굉장히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김준인 위원장님이랑 박원익 기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 좋은 얘기 들으시고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연말 잘 지내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아주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회사를 찾아주신 또 포럼 회원님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또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처음에 전축 시작할 때는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고 활발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을 올 한 해 많이 다루었던 것 같고요. 우리 포럼 회원들 간에 좀 네트워킹이 부족했다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여전히 중요한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 많이 또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또 우리 조한익 회장님, 또 우리 김도전 위원장님, 황우현 사장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원래 마지막 자리만큼 또 아주 의미 있고 뜻있는 또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조한익 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린 에너지 포럼을 만든 지 한 3년 됐고,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주변에 닥쳤고, 또 그것이 좀 진정되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포럼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하는 문제에서 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럼이라는 게 물론 이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지만 그런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포럼이라는 게 사실 정보의 공유뿐만이 아니고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석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참 우리 스마트 그린 에너지, 그 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략을 얘기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앞으로의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략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현 상황이 어떻다,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그래도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포럼이 또 내년도에 각 주제별로 계속 이제 또 전개가 될 때 특히 우리 포럼의 회원님들은 대부분 기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에 맞춰서 기업 전략은 각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소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정부 스마트 그린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우선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스마트라는 용어, 그린이라는 용어가 이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체에서 쓰인 것은 아마 MB 때부터일 겁니다. 우리 오늘 부득이한 일은 못 오셨지만은 김상혁 원장님이 청와대에서 MB 때 녹색 수석
뭐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녹색 수석을 하셨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의 취입 이카나비 에이드가 녹색이란 그런 자리를 쓴 것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 신선해 보이고, 그래 보였고, 그 이후에 어떤 정부든지 지금까지 전부 다 녹색이나 스마트 안 한다고 한 정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냐. MB 정부 때는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갖다 잘 망을 잘 연결하고 또 적절한 그 에너지 공급량을 가지면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효율적으로 또 배달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이 가장 큰 주안점이었고 녹색 성장 이란 그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만들었죠. 결과는 2011년도 대정전이 일어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잘 하셨지만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잠시라도 정전이 생긴다는 것은 그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정말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간단히 봐서는 안 되겠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 그런 어떤 교훈을 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성이 최우선이었어요. 에너지는 경제적이 되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었고 그에 맞춰서 에너지의 산업화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유 가스 전기뿐만 아니고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한번 만들자 한 게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황윤 원장이 아주 그때 실무적으로 전체 총지휘를 하셨는데 새로운 에너지 데이터화 또 에너지를 가지고서 에너지 효율화 산업을 가지고 또 뭐 ESS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때 이제 비롯됐죠. 그렇지만 그때 결국 그것이 큰 빛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이제 화두를 처음 꺼냈다는데 의미가 있었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에너지의 어떤 경제성 위주로 에너지를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이때 정말 원전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란 문제가 있었어요. 에너지에 매우 중요한 새로운 이슈가 되는 에너지는 갈등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많이 힘들었죠. 선전 사장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밀양에너지 송전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뿌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은 결국은 다음 정부까지 넘어온 그 숙제로 됐고 다음 정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탈원전 정책이었죠.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지극히 그 에너지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지극히 반대하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인구 집단이 한 20%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 사회에 그 갈등을 먹고 살았고 또 갈등을 더 많이 지금 확장을 시켰고 그런 것들이 이 정부 내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 풀어야 될 그런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거기다 이제 저 때는 레이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계 G1이라는 미국 자체가 탈탄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심지어 규별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기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 탈탄소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확 떨어진 겁니다. 거의 표본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탈원전과 탈탄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지극히 모순 덩어리가 된 거죠. 탈원전이라는 그 자충수를 두고 탈탄소를 갖다 이것도 세계에서 1등이 되겠다고 갑자기 튀쳐나와서 하다 보니까 최무리한 강수다 보니까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 빠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그냥 그 다음 정부로 순조롭게 넘어간다면은 또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 갖다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겠지만 나는 걱정스러운 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극한파라는 것이 금년 겨울에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 뭐 1월 20일경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더 빠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광재 같은 사람은 12월 말도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석탄 재고분 20일, 뭐 가스 재고분 며칠,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원전은 바로 가동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는 점점 바람이 줄어들어서 점점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가능한 총량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만일에 에너지 대란이 나면 어떡할 거냐. 정부는 말기고, 내각은 다 지금은 뭐 청와대라든지 어떤 지휘탑의 말을 지금 듣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당장 난 시급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안 넘어가면 좋겠고, 정부에서는 현재 수치료만 따져서 에너지 문제는 그냥 넘어갈 별 문제 없을 거라지만, 상당히 이런 불안한 것을 가지고서는 우린 앞날을 갖다 말하자면 상당히 눈이 받침 가린 상태에서라도 앞날을 갖다 짚어봐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정부는 어떠냐? 특히로 얘기하면 제 얘기는 아무래도 오늘 얘기하다 보면 좀 비판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이라는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에너지의 전문가로서 그동안에 쭉 에너지 현장에서 다뤘고, 현재를 나와서도 4년간 이 분야를 계속 모니터링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서는 일단은 이 상황을 정기 평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원전의 자충수, 그간의 에너지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2050년도에 60%, 70%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도 아닌, 그거는 진짜 허구의 숫자를 가지고서는 숫자 노름을 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2050년도에 원전을 6%를 하겠다. 이것도 도대체 어디서 나온 해괴한 이런 숫자인지 저는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뭐 요새 언론에 칼럼을 많이 씁니다만은, 시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몇 년도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탄소 포집 문제라든지 수소라든지 그 시제를 막 섞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혼동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마치 우리 에너지 문제는 원자력하고 신재생 에너지, 바람과 태양 밖에 없는 것처럼 양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조석희 기자께서 너무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뭔가 균형과 조화 찾아야 됩니다. 균형과 조화는 틈새를 메꿔줄 여러 가지 각 분야들이 골고루 작은 조각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매우 엉성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에너지는 활성화됐습니다. 분명히 지난 정부가 많이 됐고, 좀 비중도 늘고, 어디 가든지 태양광 패널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반면에 레드오션이 벌써 돼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REC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나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REC 같은 이렇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들어오면서 이제 벌써 이제 탈락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풍력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좋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또 뭐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좀 잘하긴 했지만, 과거보다 잘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벌써부터 뭔가 과밀 현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사용되는 에너지 6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60%, 70%로 한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나로서는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스마트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답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 뭐 요새 대기업에 많이 수소를 하는 뭐 SK라든지 뭐 또 포스코라든지 여러 기업 상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에너지 솔루션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쪽에 지금 노력을 하고, 저기 현대엘렉트릭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게 별로 없다. 별로 받지 않게 본다. 솔루션 문제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라는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별로 크게 내가 뭐 진전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한전 사장을 했을 때 데이터에 의한 에너지 그 플랫폼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크게 더 나간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탄소 중립 과역 속에서 그린 뉴딜을 기대한다. 과역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특히 2030년도 NDC 같은 거는 상당히 눈앞에 닥쳐왔는데 저것을 어떻게 풀까 하는 문제. 그건 그 앞으로 8, 9년은 금세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2050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뭐 여기는 뭐 나는 분명히 그때 세상에 없을 테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2030년은 당장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시대거든요. 그런데 전환 부분에 44% 감축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좀 봐줘 두만요. 전환 부분이라는 게 전력 부분, 에너지 부분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44%를 어떻게 8년 동안 감축하라는 얘기인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지금 당장 그 폐지하자고 우리는 거의 매년 한 10기씩 지금 폐지하자는 건데 10기를 갖다 폐지하고선 그 다음 대안이 뭔지, 에너지 그 자리에 에너지 발전을 할 건지, 또 수소는 언제 들어올 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에너지 산업의 변수가 지금 이 시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일 큰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100% 차이가 있는 점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 바이든 회사는 원래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인권 쪽이고 빈부 문제지. 그렇지만 자기가 그 민주당 내에서 워런이나 샌더스하고 연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환경 쪽에 큰 아주 무거운 방점을 둘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서 확 바뀌었죠. 전기차라든지 뭐 전기차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것, 35년인가 30년까지 100%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등등 바뀌었는데 변수는 뭔가 하면은 이번에 그 의회에서 1억 인프라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는 1조 달러. 중요한 건 1조 8천억짜리 그린 인프라, 기후변화 인프라가 지금 남아있어요. 이것을 만일에 그 바이든이 그 성사시킨다면은 아마 그걸 갈 겁니다. 근데 매우 어려울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역학구조로, 상원과 하원의 역학구조로서 만일에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경우는 과연 뭐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미 바이든의 인기는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이제 트럼프나 이런 사람이 지금 벌써 차기 대통령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진짜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럴 경우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변수는 없느냐. 나는 불가역적으로 봤었는데 요새에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U 관제. 여기가 EU가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부 북구 이런 나라들이 탈원전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프랑스도 그렇고 다시 지금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이 되고, 그 가장 결정적인 앞으로 변수는 12월 22일 날 나올 EU가 원전에 대한 텍소노미, 그 청정에너지 분류, 이게 12월 22일 날 결정됩니다. 이게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분류하게 된다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많이 달라지고, 아까 조사장 말씀하셨지만 독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자력을 어떻게 바꾸냐는 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 되면은 완전히 이게 청정에너지 분류에 들어가야 된다면 청정에너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 특히 무슨 뭐 탄소 국경세 문제라든지 탄소세 문제라든지 또 그 각종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원자력 비중이 잡아먹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하나의 갈림길이 되겠다.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최근에 소위 화석연료의 보복이라고 그러죠.
이 영국의 전기요금이 8배, 10배 오르고, 풍력 바람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 독일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오히려 화석연료를 다시 써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중국은 바람이 그 풍속이 적게 되니까 다시 탄소로 석탄으로 돌아가고, 석탄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쓸 줄 알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석탄을 얻을 데가 없고, 그러면서 소위 전력 배급이라는 이런 참 이상한 상황까지 하고, 중국 전체의 반이 지금 저런 상황이고, 실제는 안 들어가 봤으면 모르지만 더 심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150개에 달하는 원전을 갖다 다시 건설하자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그 다음에는 개도국들, 요새 그 과거에는 기후 변화 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기후 정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클라이메이트 저스티스라고. 그 인도가 시작을 했죠. 그 너희들은 선진국들은 그동안에 잘 먹고 나서 저 굴뚝에 연기 그냥 들이다 뿜어내고 탄소 배출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하는데 우리 보고 딱 문 닫으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의에 맞느냐. 그래서 기후 정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것이 맥히는 거예요. 그게 맥히고 나니까 이번에 COP26에서 마지막에 그 석탄을 중지하자는 것이 석탄 감축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애매하게 탄소 넷제로는 저기는 2070년, 인도는 2070년에 아마 지구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거의 70%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2060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년 내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조금 좀 자리 잡지 않을까. 한국은 너무나 큰 갈길이 있습니다. 정부가 교체됩니다. 정부가 교체되고 현재 정부는 지금 탈원전이란 그냥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고, 아마 그냥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가겠죠. 그냥 매맞아도 가면서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 있는 분들이 뚜렷한 비전이 있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 그저 탈원전은 이건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정도지, 그 에너지 복잡계를 갖다 정말 정확히 분석을 하고 짚어가면서 이것을 갖다 그럼 베스트가 없어 세컨 베스트 뭐냐 하는 N차 방정식을 풀어나갈 그 정도 실력이 있냐면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그냥 아직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탈원전만 끝내면 모든 게 다 된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뭐가 얼마나 이게 좀 무서운 건지, 그 다음에 한전이란 것 쉽게 공기업이 좀 적자나면 어때 이래야지만, 한전이 오래 적자가 날 경우에는 한전에 있는 시설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국가 기능이 절단이 되는 겁니다. 한전에 무슨 흑자가 공기에 뭐하러 많이 흑자가 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마디 토끼를 사실 4마리 이상 더 돼요. 수급 안정 문제. 우리 다 겪었잖아요. 거의 블랙아웃 한번 겪었지만은 수급 안정 문제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 저는 2030년도에 40% 탄소 감축한다는 거, 2050년도에 넷제로 한다는 거 참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G10 국가가 총량 목표로 내세운 거, 그걸 안 지키고서는 우리 밖에서 벌어먹고 사는 우리 그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지키되 그럼 그 안에 블락들 이것을 어떻게 끼우느냐, 그거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NDC는 매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량을 수정하겠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다음 정부에 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결국은 그 비중 막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 앰비셔스한 거, 무모한 거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작은 퍼즐들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안정 문제.
참 답답한 얘기죠. 전기요금을 갖다 저 통신요금은 그냥 집에 식구 5이면 5명 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100만 원, 150만 원 하면서 일반 가정에 그거 한 10만 원도 안 나오는 10만 원이 뭐예요? 5, 6만 원 나오는데 그 10%만 올린다 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지구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왜냐하면 전기는 공공재라서 그렇다고 이걸 안 올리고 지금 금년도 한전 적자가 6조 이상 넘어갈 거로 보는데 심지어는 내년도 10조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시설 투자라고 무슨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혁신 투자, 스마트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안정이란 편한 용어를 썼지만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가느냐 문제. 그 다음에 한전 및 전력 산업 경영 안전 문제. 전부들 특히 이 전력 계통은 물론 일부 해외로 나가고 그 독자적으로 시장 배치를 하는 대기업들 있지만 다시 중소기업들은 다 그냥 자기 큰형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큰형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그냥 배급이 적게 되니까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더 몫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같이 공멸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그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갖다 겪은 사람으로서 뭔가 여기서는 정말 이 풍선 효과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 탄소 중립 1주년 보고회의를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평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 그린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뭐가 해보겠다 하는 건 있습니다. 홍남기가 74조인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투자세 공제 부분에다가 새로 한 2배 정도 더 늘고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라든지 그 암모니아 발전 기술 그 다음에 또 탄소 포집이라든지 SMR라든지 이거 상용하는 것 같다. 내가 2010년 잘해야 빠듯하게 될까 말까인데 어쨌든 그 당기겠다. 다 좋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2034년까지 24기 폐기한다고 그러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의로운 공정전환 특구. 그러니까 기업이 공정을 갖다 예를 들면 석탄이나 석유에 의존하는 것을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아리백에 의해서 의존할 경우에 거기서 생기는 비용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지원해 주겠다. 다 좋아요. 근데 여기 무시무시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내 4번째 얘기를 대기업의 자체 분산 전원 확보를 촉구하는 거.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나도 정부 있었지만은 진짜 좋을 때는 정부가 생생내고 어려울 때는 기업한테 책임 분담하고 또 그러면서 기업하고 풀라 하는 게 역대 정부가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부 선수예요. 선수 중에서도 진짜 선수입니다. 아니 지금 이리 와서 대기업 보고서는 지금 분산 전원하고 당신들이 쓸 전기는 당신들이 알아서 구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산 전원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연료전지 발전소나 산소 발전소라든지 태양광이니 공장에다 만들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망 필요 없죠. 망건설하는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자연히 재생에너지 비중 올라가죠. 그렇지만 산업은 산업대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전념해야 되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로 전념해야지 국가 분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나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적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에너지, 특히 전력 부분은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겠다 하는 건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것들, 이것이 여러 가지 부담을 주지만 어떻든 간에 스마트 그린 분야는 그래도 많은 자원이 풀리니까 74조가 풀려 전 세계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니까 그래도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밝은 분야, 어두운 분야.
밝은 분야는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분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밝을 전망이다. 뭐 전력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EMS라든지 전력 전자기기 효율 ERS라든지 장비 시스템 디지털 화감 같은 거 이런 건 아마 앞으로도 그 전력의 그 뭐 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 변압기라든지 이거 다 아마 소재를 바꿔야 될 거예요. 소재를 바꿔야 되고 디지털화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투자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그렇지만 솔직히 데이터에 의해서 전기를 전략하는 거로 하는 과연 그게 괜찮을까? 그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COP26에서 두 가지가 확실히 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냈다는 게 첫째는 메탄 감축, 메탄 30% 감축하자는 것이 성사가 됐어요. 메탄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폐기물이라든지 또 LNG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지만은 동식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의 하품이라든지 소의 방귀라든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20% 이상 나오거든요. 독성도 크고 그런데 그것이 온실가스 형성하는 데는 거의 20배 더 CO2보다 더 강합니다. 이거 하나고 중요한 거는 탄소 배출권 문제가 상당히 진전이 있었어요. 배출권의 이중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괜찮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알거든요. 이 메커니즘 안 돌아가는 알면서 아니까 부족한 거는 공급 부족한 거는 탄소 배출권을 해결한다. 아마 다음 정부 들어가서 이 탄소 배출권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고 탄소 배출권 가격도 많이 올 거라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친환경 소재, CCUS라든지 수소 암모니아 등도 희망적입니다. 이거는 전력을 다할 겁니다. 특히 수소 같은 건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하는 문제. 그것도 실제로 이게 뭐 말하자면 섹터 커플링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열에서 전기로 갔다 전기가 열을 만들고 열이 전기를 막 섹터 간에 막 동조하는 현상. 이런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라고 볼 수 있는데 암모니아 잘만 하면은 이게 수소 액화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분산 전원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한전 돈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힘도 없어요.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장거리 송전선 만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분산전의 형태로 발각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분산전의 가운데는 SMR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소형 원자로 문제죠. 그 다음에는 이 수소 암모니아에 의한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한 이 공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수정은 뭐 불가피할 거다. 지금 이 양 후보가 다 탈원전 정책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신고리 3, 4, 5 같은 거는 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죠. 되면 뭐예요? 그럼 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라든지 산적한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간에 원전 산업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산업, 효율 사업은 그래도 좀 발굴적이 아니냐. 그다음에 어두운 쪽은 재생에너지 분야죠. 이미 레드오션에 접근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심지어는 뭐 내수면에도 전부 빡빡하게 들어가서 거기 자꾸 여러 가지 내수면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공장 지붕이라든지 이런 빼놓고는 산지 같은 데 학교도 지금 없거든요. 우리 황 의원 원장님 계시고 많이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출력 제약 제주도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다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제주도로만 끝나겠느냐. 전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그다음 풍력 기자재 같은 거는 사실 우리 또 풍력 터빈 같은 거 완전히 국산 자립으로 하는 거는 한두 개 업체밖에 없을 겁니다. 남은 전부 다 라이센스로 하고 있고, 그러면 특히 해상 풍력 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 그게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되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우리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는 시장 분야인데, 현재 전기요금이 이런 상태고, 지금 뭐 기획재정부는 자기들이 내년에 있지도 않으면서 정리했어. 그러면서 전기가스 요금 안 올린다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제주도 안 올리고 좀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전력수급 요금 인상이 어떻든 쉽지 않을 것 같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들어오자마자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면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당분간 전기요금 안 올린다면은 지금 뭐 시장 개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PPA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이미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재생에너지를 한전에 파는 게 더 낫지. 기업이 직접 파는 것은 한전에 파는 값보다도 못 받는다.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업자가 한테 직접 사면은 한전에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법 개정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하고, 이 정부는 실적 내기로, 버추얼 파워 플랜트, 가상발전소라든지 PPA 사업 같은 것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전기를 전략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 다음에 어떤 그 혁신 기업이 전기를 갖다 전략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혁신 기업 협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드 위즈라든지 뭐 솔라 커넥트라든지 밖에 모르는 업체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도록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불투명한 면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무튼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시장 분야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 세계시장 동향 및 자기 정부 정책 윤곽을 보아가면서 호시우보, 호랑이 눈을 하고서는 일단 행보는 소의 행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당분간은 그러다 잘 관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동향들, 이 동향들을 하나하나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 이 동향들로 인해서 그 에너지 정책이 자리를 잡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때는 열리면은 빨리 그 소위 그린 오션, 블루 오션이 생기면은 빨리 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참여하는데 돈은 많다. 국내에 깔린 돈도 많고 세계에 깔린 돈도 많다. 이것을 빨리 차지하는 자가 결국은 호스트 펭귄으로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사업 등 유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박 회장님 정부 지원 사업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회원사들한테 좀 어떻게든지 이런 분야는 특히 나는 저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 개발 프로젝트 있잖아요. R&D 프로젝트. 그런 거 좀 많이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R&D 프로젝트라는 거는 내가 뭐 옛날에 선잡에서 R&D 분야도 쭉 R&D 행정도 해버리지만 꼭 인더스트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프로젝트가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꼭 많이 참석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내실기 하면서 해외 진출과 대기업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수밖에. 해외는 해도 특히 이거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수소 같은 거 우리가 자리만 잡으면 시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요. 대기업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서 진출 안 되는 거고 리스크는 대기업이 해줘야 되고, 대기업도 지금 어느 많이 불투명한 벽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투자를 갖다 안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이 에너지 분야에 지금 새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한전 관련 사람은 유감스럽지 매우 불투명합니다.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각자 고생을 당분간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연 국가 스마트시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 그린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도현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가 아니라 사실은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에너지와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도시라는 분야를 활용해서 이 에너지 산업과 또 에너지의 중요성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들은 아마 모두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게 됩니다. 이 도시가 작동되는 바로 그 힘은 오늘 말씀 주신 에너지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도시 속에서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역량과 그리고 첨단 기술과의 사이에서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가 모두 이야기하는 인류의 문제는 기후변화, 그리고 현재 코비드-19과 같은 대역병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급속한 도시화입니다. 왜 이런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냐는 바로 현재 전 세계 인구가 2030년까지 약 15억 정도가 증가될 거라고 하고 2100년까지는 109억 명으로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살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33개의 1000만 이상 메가시티는 43개가 되고 50만으로 증가되는 도시들은 현재 958개에서 1248개, 그리고 새롭게 30만 신도시가 250개 정도가 더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화석연료 또는 그 모든 에너지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도시들을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의 방향은 이런 도시의 작동보다는 첨단 기술의 활용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문제를 사실은 최근 들어서 나온 스마트 그린 시티가 이런 에너지 측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이건 스마트 그린 시티이건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인구의 증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 해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도시 속에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절실한 우리의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이미 9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뉴 노멀에 의해서 인구 증가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조 원장님 등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줄지는 않을 거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산업혁명과 도시에서 어떤 변화가 에너지를 작동하게 하는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시작해서 제가 사실 오늘 50분을 준비해 왔는데 보니까 그 15분이라서 깜짝 놀라면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19세기 말 소위 사진이 나오기 전에 도시의 모습입니다. 1899년 런던 타임스는 도시는 악의 소굴이고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의 발전과 전기는 결과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바꿔놓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만든 당시의 그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고, 일견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신도시의 모습과 같습니다. 뭐 이건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결국 도시의 미래상들은 산업혁명에 나온 첨단 기술과 산업들을 도시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의 수용성을 보여준 것이지 단순히 미래의 그림만은 아닙니다. 또 이런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또 리빙 랩으로서 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런 도시가 소비재와 재료 산업 등을 견인하는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산업에 대한 출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도시의 모습들은 제국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동인도 주식회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남만주철도 등 그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국가들의 새로운 시장의 개척의 역할을 해왔고, 그 결과 지난 100년 동안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과 그리고 많은 그 개발도상국들이 이 시장 역할을 해오게 됩니다. 따라서 앉아 계시는 이 의자와 책상에 대한 로열티나 지적재산권을 우리는 아직도 지급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미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고, 우리의 생활 양식들은 이것에 다 영향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마트시티를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적 성과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의 모습들은 여기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고화는 있지만 우리는 아주 빠르게 이것을 추격해서 지난 시대의 스마트 도시를, 그리고 지난 시대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도시산업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속되고 있고, 다시 19세기 말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게, 과연 그렇다라 그러면 지난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과 에너지, 특히 전기와의 관계에서 이 도시를 한번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도하는 것들은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은 아주 중요한 게 전기의 도시를 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환,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엘렉트리시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전기 제품의 교역량을 20세기 초반 독일이 50%를 정도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서 전기의 종사자들이 베를린의 50%, 그리고 라디오 수출에 대한 부분과 전기 전화에 대한 소위 약전과 강전의 측면에서 약전에 대한 첨단 산업들을 다 독일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에 있어서 독일은 변방의 국가였습니다. 영국보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의 모태에서 영국보다 한 30년 정도 늦춰져 온 산업혁명의 변방의 국가였고, 당시로 보면은 철강 생산량이 가장 많은 영국이 전 세계를 주도해온, 그리고 경제력의 상징인 철강을 보게 되면 영국은 전 세계 생산되는 상품의 3분의 1, 철의 2분의 1, 무역의 3분의 1을 관장해온 영국에 비하면 독일은 당시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문명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었지만 20세기 초반 이것들을 독일이 전기에 대한 것들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변화에, 즉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굉장히 유사한 데자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것들이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꾸어 나간다라는 이 그림이 빛의 여신이 되고, 이걸 통해서 독일은 바로 전기를 도시에 집약을 시키게 됩니다. 에디슨이 만든 전구의 특허를 사서 바로 아크 램프로 가로등을 만들고, 그리고 기차를 전철로 만들어서 도시를 확장하고, 그리고 최초의 엘리베이터를 전기 엘리베이터로 지멘스가 만들면서 이 모든 특허를 사서 베를린에 바로 전기 집약적 도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생활 양식들을 바꾸게 하면서 가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가전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결국은 여성 노동력을 사회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가사 노동력의 시간을 주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여성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새로운 공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공장들에서 결국은 바로 네트워크 시티, 전시과 전화가 실험이 되고, 그리고 발전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최초의 영화도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짧게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거리들이 많은데, 그런 것 속에서 바로 이런 전체 에너지에 대한 전환을 바로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그 건축가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산업은 토건과 그리고 공사, 시공이 아니라 바로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해 준다라는 이 도시산업은 바로 지하실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밤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결국 밤을 극복하게 되고, 고층 주거의 옥탑방을 펜트하우스로 만들며 이것은 엘리베이터와 샤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도시를 확장시키는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 결국 이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의 기반이 바로 이 스탠다드입니다. 전기 기반의 전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헤르츠 옴 등 새로운 것들을 단위를 선점하게 돼서 결국은 기초과학들을 육성하게 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에너지의 전환이 첨단 산업과 연계가 되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면서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현재 독일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바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 엑스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메세에 대한 엑스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독일이 지난 산업혁명의 변방 국가였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인식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EU의 수도로서의 도전과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와 도시의 변환을 보게 되면, 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의 도시에서 도시는 바로 인터섹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했던 길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인적, 그리고 지식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는 전통적으로 그 시대의 문제와 새로운 수요를 바로 첨단 기술로,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지식들의 누적을 통해서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현재 도시의 모습이고, 이것을 저희는 스마트 도시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는 항상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생산의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소수의 도시에서 주도해 왔고, 그것이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산업혁명은 바로 공장을 내몰게 됩니다. 도시 바깥으로. 도시는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즐긴다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도시의 생산이 바로 앞서 보여드린 매연과 소음, 악취로 인해서 도시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도시는 바로 생산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을 대체해 소비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비스 산업은 여기 있는 이런 그 회계법인과 같이 굉장히 높은 학식과 전문성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는 이런 서비스업과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단발성 육체 노동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재 육성과 기회가 상실이 되어 왔던 것들이 현재 20세기 도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보스턴의 어느 지역의 그 연립주택에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생체를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처럼 일어나게 되는 이런 창조적인 지식계층과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통한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의 전환과 함께 이 에너지의 전환에 기반이 되는 전기와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접목시키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국가별 도시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도시 주도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 도시들 중에서 앞서가는 도시들이 전 세계 경제를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것들은 서울의 그 도시적 경제적 역량이 바로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것들입니다. 도시 하나가 국력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산업 그리고 이걸 통한 창조적 계층을 육성시키는데 바로 정책적 결집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뉴욕, 런던, 보스턴, 그중에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객실 하나 없이 힐튼 호텔보다 많은 객실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차 한 대 없이 그 택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우버, 은행 지점 하나 없이 전 세계 금융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뱅킹과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전 세계 소매업들과 유통을 하는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은 바로 스마트 시티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스마트 도시 이제 구글을 조회를 하면 뭐 연도별로 한 3억 건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스마트 시티는 이제 보편적인 미래 도시의 모델이고 많은 미래 도시의 모델들을 종합화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파는 IBM과 통신 장비를 파는 시스코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스마트 시티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구글, 지멘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 또 중국의 기업들과 함께 맥킨지도 이 부분을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 시티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스마트 시티를 주요 사업 업종으로 현재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전도, 어쩌면 에너지 기업들도 이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미래 사업, 주요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오해가 바로 도시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는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커야 하며 건설 산업으로 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시는 작은 도시들을 의미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OECD는 가장 회복력이 빠른 도시들을 바로 스마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언택트가 갖고 있고 리모트 수업 또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시들은 2022년 말까지 어느 정도 다 회복한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런 도시들과 이렇지 않은 도시들의 차이는 더욱더 커질 거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마트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 또는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그 도시에서 위생이 중요해졌듯이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선택은 언택트 리모트가 가능한 도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삶의 질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미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지붕을 갖고 있고 1년에 9개월 이상은 새로운 에너지 없이 냉난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느냐 하는 쪽에 대한 새로운 투자들이 이런 첨단 기업에서 하기 시작했고, 이런 첨단 기술이 없는 곳일지라도 영국의 배드제드는 82세대가 바로 그 추운 런던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들을 바로 이런 그 화석 에너지로 에너지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는 결국은 5G와 빅데이터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 인프라는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컨벤셔널한 일반적인 도로들, 그리고 지하철들, 그리고 산업, 문화, 그리고 바로 친환경, 이런 그 기존의 인프라들을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들은 이 5G가 빅데이터가 이것의 핵심이고,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서 적어도 5G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빅데이터의 수집 능력은 가장 뛰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소위 다양한 분야에서의 또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도덕적 공감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AI로 가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저희 도시 설계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동, 거래, 이벤트, 교류, 유지관리, 장소 정보에 대한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신기술들과 접목이 커왔습니다. 현재 뭐 OECD나 델, MIT 등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가장 앞선 것들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증강현실, 그리고 5G 등 초연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입니다.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수렴하고 있고 도시에서 활동은 이동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앞으로 가장 먼저 도시에서 첨단 기술을 수용할 분야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또는 수소자동차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IT 부분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 역시 전 세계의 5위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가 통합되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소위 이런 스마트한 환경들을 가장 잘 이용할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과거에 지난 산업혁명에 뒤처져 있던 독일이 바로 전기를 통해서 앞서 나갔듯이 한국의 상황도 독일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전기라고 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은 바로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과 그리고 인프라 부분과 공유가 되고, 에너지 부분들에서도 왕성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 자체를 어떻게
시장과 교류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교류하느냐는 결국 도시에서 맞닥뜨리게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CDMA의 기술을 들여와서 현재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여러 특허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창피한 일도 아니고 그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도시에 접목시켜서 일상으로 전환하느냐에 대한 독일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전환을 만들 때 대한민국의 기술은 없었습니다. 4차 지난 산업혁명에는 참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주도를 하고 있고 바로 애플과 함께 이노베이션의 대표, 이 혁신의 대표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이 가장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함께 옥자를 개봉해서 비록 칸느 영화제에서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해 상을 못 받은 옥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되는 새로운 문화의 산업을 대한민국의 컨텐츠와 서양의 기업들이 만나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파라고 하고는 걸그룹입니다. 데뷔 때부터 실제 인물과 아바타가 같이 와서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과 문화 산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로 보면 근대 도시라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도시 상황을 보면 근대 도시를 구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한 반면 우리는 식민시대의 건물밖에 없습니다. 또 현대 도시를 구글과 네이버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부동산으로 나오고 여기는 미래 도시당을 나옵니다. 스마트 도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리고 구글에서의 스마트 도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들어갔고 아직도 확실한 도시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은 저희가 참여하고 주도했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어베인저스를 촬영했고 MBC 본부, SBS, YTN 본사, 동아일보 본사, 그리고 CJ 엔터테인먼트 본사, JTBC, 그리고 누리꿈 스퀘어 등이 있는 이곳에서 이런 기업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문명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오디션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류의 강남 스타일, 오징어 게임 등 한류의 원천의 문명이 이곳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분명히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도시의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난지도 쓰레기장의 공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스마트 시티의 핵심들입니다. 난지도에는 지금 열병합 발전소와 탄소 제로 하우징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처음에 꼽은 풍력 발전기와 태양열 발전소 모든 것들이 다 일단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랬던 곳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들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000년대 우리는 바로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를 이곳에 놓고 자율주행이 시야도 할 수 있는 이런 와이파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 도시에 한번 투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언론들에서 대한민국보다는 전 세계 언론에서 이것에 대한 조명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MIT, 텍, IAU, 상해, 스페인 그리고 비즈니스 위크와 맨체스터에서는 그 MBA 코스 그리고 MIT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모델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산업과
바로 도시계획의 모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자율주행 버스가 이곳에 다니게 됩니다. 30초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자율주행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도시에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국내 첫 자율주행차의 사용화의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몇 안 된다. 결국 우리의 도시가 다른 도시의 미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자율주행차를 불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첫 자율주행차 사용화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다음 주부터 상암동 일대를 오갈 자율주행차인데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내년 1월부터는 요금 2,000원을 내고 탈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타본 사람과 타보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라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바로 이것을 처음 이용해보는, 어쩌면 전 세계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호롱불이었던 이 시대에서 이런 산업혁명들의 시기적 전환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 만들어 놓은 바로 이런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산업과의 기회들을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창업의 어떤 전당 같은 용산에 저희가 만든 이런 그 창업들의 플랫폼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시청 앞 광장이 교통광장에서 광장으로 바뀌는 이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미래의 첨단 기술들의 교통들은 첨단 교통을 통해서 새로운 보행 공간들이나 도시에 새로운 부동산 자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동차가 있던 곳들에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변화에 있어서 에너지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자체의 전환들이 첨단 기술과 접목이 될 때 이런 운송들에 대한 변화와 도시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저희는 도시에서 이것을 투자할 수 있고 새로운 재원 확보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도시, 스마트 도시의 모델들은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되겠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첨단 기술들이 기존 자원들을 잉여와 낭비에서 절약과 절감으로 바뀌고 이 소통과 연결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게 되는 부분들에 스마트 도시는 초점을 맞추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새로운 도시 생태계는 바로 기존의 화석 연료들을 가능한 한 덜 쓰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도시 생산들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결국 이 에너지 믹스의 추세들을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석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와 그리고 이런 에너지 믹스들을 효과적으로 그 나라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현실들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나중에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결국 스마트 도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만들기의 경험과 거버넌스 그리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분야별 발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통합하는 능력과 역량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감히 말씀드리는 것들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결합한 우리의 미래상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타 분야 산업에서 이것을 공감할 수 있게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도시와의 접점 속에서 저는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도시 설계는 풀과 같아서 여러 분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수많은 수요자들이 있지만 이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런 연주자들을 아무런 악기를 갖지 않고 연결시켜주는 이 도시 설계가들이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 이런 산업과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이해하는 것들이 결국 미래의 동력이 되고, 그 자체가 바로 도시에서는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의 목표는 결국 행복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에너지의 전환은 도시 설계가 이해하고 함께 참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역할에 접점과 그리고 소통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도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토건과 시공의 어떤 이런 이해 속에서 도시를 지식산업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가교적 산업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오늘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와 또 에너지 산업을 이끄시는 분들께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 강연을 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그린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분들께서 이 스마트 시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이 계셨고요. 다음으로 모실 분은 제주도에서의 스마트 시티 문제를 다루실 텐데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린 에너지가 성공적으로 보급된 바람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가 발생돼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는 전력을 기존에 커테일먼트라고 해서 발전을 중단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남는 전력을 통해서 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실험을 하고 챌린징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제주 사례를 제가 월드뱅크에서 발표를 했는데 월드뱅크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제주 모델을 확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있고 재정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데 오늘 제주에너지공사의 홍현 사장님께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스마트 챌린지, 이러한 모델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확산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굉장히 실제 현장에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 없다고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 3대 쟁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컨셉에서 보시면은 화석 산업이 퇴조하는 거, 그다음에 내연기관 대체하는 거, 화석 인프라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쓰고 있는 건데 2050년까지 하려고 그러면 총 발전량의 60%를 신재생으로 바꾸고 또 2,500만 대나 되는 차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석 파이프라인을 송배전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해결하려고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조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원 믹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에 전원 믹스하고
또 2030년의 전원미술 보면은 석탄, LNG, 화석연료 중심으로 됐던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2050년 전원미술 오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제로로 줄고 이 제로로 주는 것들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60%, 70%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어느 걸 선택해도 결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탄소 중립화를 해결해 나갈 건가? 거기 밸류 체인을 보면 일단 설치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 기술력이 따라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공 운영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 수용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력망 수용성, 개통 운영 안정성, 민간 투자 수익성, 참여 기업의 역량 이러한 밸류 체인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의 현장에서 볼 때는 한 발짝 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국내 목표하고 최근에 아까 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40%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11월 5일 날 1,400조 원 인프라를 이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적극 찬성한 게 아니라 겨우 그 공화당 쪽에서 찬성표를 받아내서 통과시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 그다음에 철도망, 전력망, 전기차 충전소 이런 쪽 내용들이 주가 돼서 진행이 되었고 이거를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했던 뉴딜 쪽에서 살펴보면은 국내에서도 뉴딜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석탄 쪽 중심을 해가지고 예선 시대부터 해서 동력이 나오니까 이제 엔진 차량을 만들고 차량이 나오니까 석유 채굴을 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주와 주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만들고 그리고 빌딩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이게 단기적으로 최저 소멸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신재생과 전기자동차와 전기차 충전소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거든요. 어디서 만나느냐? 이 두 개가 서로 생존에 들여서 충돌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단에서 놓고 보면은 전자주택이나 연료전지나 마이크로그리드나 스마트홈 빌딩 이런 데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다시 도식화를 해보면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이 석유가스, 석탄들이 전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구조로 하고 일본 직접 소비도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50년이 돼가지고 넷제로가 되게 되면 가스하고 원자력 일부가 남고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저장장치와 국가 간 HVDC 소비단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건 지워붙여 보실래요? 이거 잠깐만. 여기 보면은 석탄 발전 송유관 도시가스관이 석탄 40% 줄이고 송유관 1,200kg, 도시가스는 43,000kg인데 이 부분을 전기적으로 바꿔준다고 하게 되면 분리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도시가스관을 활용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50년까지 근 70여 년 거쳐서 국내에서 건설한 거 해외 200년 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가지고 선도할 것이냐 큰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8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기술 수준하고 전망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신재생이나 HV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지만 조금 빠른 느림이죠. 전기자동차 V2G도 조금 빠른 느림으로. 커테일하고 ESS 연동은 지금 아예 초기 단계나 마찬가지고요. 제주의 카본 브랜드 스마트 에너지 타운 구축 강화 같은 것은 조금 느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나 인공지능형 스마트 에너지 타운 기술 도입하는 것들도 느리게 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나 전기화도 마찬가지. 여기에 그린 뉴딜과 넷제로도 이거는 거의 달팽이 수준이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 기술 정책하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게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처럼 돌도록 뛰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정책으로 유인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면 현재 상태를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스마트 그리드를 처음 할 때가 2009년이었어요. 제주에서 하는데 이때에 전기차가 없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전기차 충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하버드에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2013년부터 보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한전에서는 스마트 빌딩을
국내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2015년에 주파수 조정 ESS를 착공식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마트 에너지 타운도 준공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때에 참여했던 기술들이 근간이 돼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쪽에 이제 형성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한희 사장님이 주도해서 하셨습니다만은 두바이에 진출해서 이건 착공식 할 때고요. 스마트 에너지 착공식 할 때고 그 후에 이제 미국의 스마트 에너지 타운을 메릴랜드에 진출하는 MOU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에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시장 창출을 할 거냐? 이건 결국 기술력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책 개발은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선도적으로 할 거라고 보기에는 기술력이 뒷받침하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 창출은 아까 이제 효율성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조한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과연 국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와 어떤 현상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는지 전기자동차를 살펴보면은 제주는 스마트 그리드 할 때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는 제주가 전기차 보급이 1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에 서울이 1위고 21년 9월 현재는 경기가 1위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1년 9월에 전기자동차가 20만 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2,500만 대 정도 되는 거에 0.8%를 점유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주도는 이러한 바탕에서 30년에 전부 100% 전환하겠다고 37만 대. 서울시는 약 320만 대 되는데 그 차량을 35년부터 내연기관 등록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진 거죠. 현대가 23년에 완전 자율주행하겠다고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저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파일럿은 가능하겠죠. 25년에 내연기관 수준 가격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가시죠. 시간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2050년인데 이게 전력망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계통은 발전소에서 이러한 발전소에서 송배전망을 가서 공급을 하는데 소비자端에서는 가스나 아니면 휘발유차나 온수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2020년 지금 보면은 여기에 늘어난 것들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어요. 에너지원은 비슷하죠. 그런데 25년이 되면 석탄, 석유, 가스 대체분을 전부 전력 설비용량의 3배, 5배로 이 부분을 다 늘려가야 되는. 근데 아까 미량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스마트 시티를 가고 있는 걸 보면 사우디 네옴 시티가 한 5년여 지났습니다만은 811조를 투자해가지고 정부 도시로 해서 신도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작년에 세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후지산 인근에다가 2,000명의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여기에도 역시 자율주행이나 EV나 택배 로봇 이거 도요타다운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도요타 주도로 갑니다만은 결국에는 수소차에서 어제 그제 발표한 거 보면은 도요타도 100% 배터리 차로 전환해서 연산 450만 대까지 생산하겠다. 이 기업이 발표가 된 걸 보면은 결국에는 수소보다는 이 배터리카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인데 이게 18년, 16년부터 했습니다. 5만 세대를 전부 다 이제 VPP 조성해서 가는데 이거 9,600억 들여서 신도시를 하는데 테슬라하고 남호주 정부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가정에 100%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로 쓰는 것을 설계를 했고요. 최근에 미국 펠로사라고 하는 스마트시티를 했는데 이건 460조 원 규모의 신도시고 500만 명이 사는 데 서울 면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데 여기 대부분이 신재생과 EV 자율주행과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주가 그동안에 이제 10년 동안 정말 헌신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인구가 70만 명의 서울의 3배 면적인데 여기에 풍력, 태양광 목표가 30년까지 4기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신재생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 말 올 6월까지입니다. 신재생 태양광이 35%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 점유를 놓고 발전량으로 보면은 2030년에 우리나라의 목표를 초과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인데 2013년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2014년에 이제 지금 이제 원지사님이 그만두셨는데
이때의 투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좀 올려볼래요?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가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전체적 합계를 놓고 보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총 합계가 7천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5천억, 도비가 2,2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 1.4조 원 정도가 전기자동차에 민간 산업까지 하면은 투자가 돼가지고 전기자동차 도시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신재생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주의 스마트 RE300 메가 에너지 시티를 하려고 그러면은 15조 원 정도가 들었는데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 도비국비 합하면 5조를 하고 나머지는 10조를 민간에서 대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발전기 정지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수소 연구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해서 내년 6월이면 1차 준공을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주 중심으로 먼저 파일럿을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중국이나 동남아나 호주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한국까지 가게 되면 4단계로 했을 때 국내에 이제 2050년 508기가 병행 확장도 가능할 걸로 보고 결국에 이제 아시아 넷째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전망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스마트 에너지 타운 측면, 스마트 에너지 시티죠. 정말 복잡합니다. 생각외로 복잡합니다. 도시의 외관상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형태를 놓고 보면은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전력망 측면, 제품 경쟁력 측면, 시공 운영 역량, 통합 운영 시스템, 사업 신체계, 그리고 기업 운영 컨트롤 전문화가 필요한데 요 뒤에 달려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것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고 올라서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다가 집중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나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만은 제주에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정말 아까 회장님도 발표하신 것처럼 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다 따로 영상 편집을 전부 다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고 저희 회원사 각자에게도 실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하게 접속해서 보시고 저희는 운영을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면은 또 강사분들께 좀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해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회장님 마무리 말씀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스마트 도시에서의 스마트 그린 에너지 전략 포럼을 마치고요. 거듭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이런 그 컨텐츠를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회원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함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